자, 이제 기출문제 특강 네 번째 강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앞에서 내용 정리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던 과정이었고요. 언어와 국어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의문론까지 역시 순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3번이었고요. 역시 언어의 특징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야기되는 문제라고 이야기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원래 침대인데요. 개인이 임의적으로 그림이라고 부르고 싶다. 뭐 이렇게 각자 어떤 정해진 약속된 단어를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게 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고요. 바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야기되는 특징을 문제로 보았을 때 자기 마음대로 불렀어요. 자의성. 그랬더니 사회적 약속을 어기게 되면서 의사소통에 혼란이 오게 되겠죠. 우리가 이미 언어의 특성 10가지를 가지고 여전히 이기자, 이원성, 기호성, 자의성, 창조성, 사회성, 역사성, 그리고 추상성, 분절성, 규칙성 등등 우리가 역시 언어의 특성들을 설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정답 4번 어렵지 않습니다. 자, 16번 문헌이 나왔네요. 자, 이 문헌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국어와 관련된 설명을 하면서 국어와 관련된 문헌을 살짝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자세히는 이 권의 국어와 관련된 역사, 그래서 훈민정음 파트에 더 자세히 하니까 이거 한 문제 정도만 가볍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가운 것은 바로 세종대왕 때 조선의 한자음을 바로잡으려는 의도 아래에서 만들었던 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중국의 한자음을 우리는 뭐 중국이라고 할지 듄귀기라고 할지 그래서 중국 기준으로 중국의 원음에 맞게 이상음에 맞도록 표기를 하게 된 것이 그래서 듄귀기라고 했었고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우리식의 어떤 중국 발음이 아니라 중국에 맞게 기준으로 삼아주었던 것이 바로 동국정운이라고 하는 책이었었죠. 그래서 여기에 더하여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동국정운이 이제 책이 되는 거니까 동국정운이라는 책으로 한자음을 표기하게 된 것이 중국의 이상음에 맞게 즉 중국의 원음에 맞게 적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것이 뒤에 가서는 소학원의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것을 현실음으로 나중에 바꾸어서 공자, 맹자, 중국, 부모 이런 식으로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세종이라고 할 때 음가 없는 이응을 붙여놓거나 아니면은 중국이라고 하지 않고 듄귀 이렇게 적었던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기억해 보신다면 그게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15세기 한자음 표기였다 때 문헌으로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반면 나머지 홍무정운이라는 것은 원래 중국의 책이에요. 그래서 명나라 구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홍무정운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는 걸 적게 된 거니까요. 이것은 그냥 중국 책이고요. 이것은 일본은 세종대왕 때 만든 책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 훈몽자회, 군무원 시험에 2번이나 연속 출제되었던 훈몽자회 앞에서 우리 국어와 관련된 연도로 1527년으로 공부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하는 아니면 그 앞이었겠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건데 그래서 자모의 명칭입니다. 정확하게는 가나다라가 아니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정도겠죠. 명칭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최세진의 훈몽자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래 우리의 어떤 책이 아니라 역관이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번역하는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최세진이 중국의 한자 학습서를 아이들이 알기 쉽게 하려고 풀어서 쓴 책이 훈몽자회인데요. 그러려고 좀 쉽게 적다 보니까 처음으로 자모의 명칭을 적었다 하는 걸로 최초로 공부한 바 있었습니다. 사성통해 역시 최세진, 그러니까 최세진이 쓴 책이 2권이 3번, 4번이 연달아 나오는데요. 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역시 중국의 성조. 에 맞춰서 어떤 성조를 우리말로 풀어놓은 것이 이것도 사성통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자체의 책은 아니고요. 중국의 책을 번역해 놓은 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출처까지도 연도까지도 제가 살짝 적어 보았습니다. 주로 15세기에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 당시에 나오게 된 동국정운이라는 책이 정답이었고요. 나머지 출처들도 가볍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역시 지금 기출문제 구성이 우리가 이론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기출문제를 공부하면서 내가 이론이 부족했나 봐 그러면 강의 노트의 순서, 우리 이론 강의의 순서대로만 따라오셔도 다시 복습 가능하고요. 예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대응되는 부분들로 제가 구성을 했으니까요. 자, 역시 사전 배열 순서도 우리 국어와 관련되면서 40개 의문에서 그래서 자음 19개, 모음 21개. 그중에 모음이 중요했고요. 물론 자음은 기역부터 히읗까지의 순서는 대부분 아니까요. 된 소리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예사 소리 사이사이에 들어간다는 거 하나. 따라서 히읗 다음에 뭐 쌍기역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기역 다음에 쌍기역, 디귿 다음에 쌍디귿, 비읍 다음에 쌍비읍, 시옷 다음에 쌍시옷, 지읒 다음에 쌍지읒 이렇게 나오는 자음의 19개의 순서와 또 모음 역시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이가 있는데 사이사이에 1, 1, 1, 1, 3x, 3x1 제가 이렇게만 말해도 공부하신 분들은 분명히 알 거예요. 따라서 오와 요 사이에 들어갔던 와외 외가 있었고요. 또 우와 유 사이에 들어갔었던 워외 위가 있었고요. 마지막 의와 이 사이에 의라는 이중모음이 들어갔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전 배열의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우리가 히읗이라고 하는 자음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확인할 것은 화가 되고요. 화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와, 그리고 왜, 그리고 왜 이런 형태였잖아요. 방금 언급했던 오와 요 사이에 들어가는 양성모음 계열에서의 나머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로 보면 화학산의 화가 먼저 나와야 기역 받침하고 가고요. 같은 화이지만 그 다음은 이응 받침이 오게 되는 거니까 니은 다음에 기역이라는 것만 확인해도 니은 다음에 기역이라는 것만 확인해도 뭐 범위는 당연히 좁힐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회로 가는 회나무가 나오게 되겠네요. 미음으로 가서 두 개로 또 좁혔고요. 그 다음에 회에서의 회계와 횡재인데 받침이 없는 게 먼저, 받침이 있는 게 나중이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에서 리을로 가는 과정까지 놓고 보면서 정답을 1번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출발점이 되었었던 확산을 여기에 예로서 보면 되겠습니다. 와외 외가, 와외 위가 역시 순서로서 시험에 잘 나오는 그 기준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21번 역시 국어의 특성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고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정답 4번 한국어의 관형사는 형용사처럼 활용한다. 뭐 문법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활용이라고 하는 단어 어미 변화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어미가 변하는 것은 숫자로 말하면 몇 개? 3개라고 이야기했었죠. 따라서 3개였던 것은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를 포함하여 활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따라서 먹다 먹고 먹으니 어미 변화 활용을 했고요.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활용을 했고요. 유일하게 활용하는 조사, 서술격 조사 이다가 이다 이고 이니 이므로라고 책이다 책이고 책이니 책이어서라고 활용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관형사는 어떤 경우에도 활용하지 않죠. 절대 기본형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관형사냐 아니냐라고 하는 기준 3가지. 첫 번째 체연을 수식하는데, 두 번째 기본형이 절대 없고요. 세 번째 절대 조사가 올 수 없다. 제가 이렇게 품사편에서 강조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따라서 만약 활용하려면 동사는 형용사처럼 활용한다 이런 거 맞고요. 서술격 조사 이다는 형용사처럼 활용한다 이런 건 말이 되지만 관형사 부사는 절대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 자, 반면 나머지 한국어는 첨가어이므로 이때 첨가어의 같은 말 교차거라고 같이 외우기로 했잖아요. 교차거, 첨가는 접사나 어미가 발달되어 있다. 맞습니다. 역시 국어의 특징을 3가지로 나누어서 의문상, 어휘상, 통사상으로 나누었을 때 이것은 통사상의 특징이 되고요. 국어의 종류도 마찬가지로 국어는 형태상, 계통상, 문자상, 그래서 이것은 형태상 이야기하면서 형태상, 교차거, 첨가어, 치읓 우리 묶었던 것 기억하시죠? 자, 또 이번도 주어가 잇따라 나타나는 문장 구성이 가능하다. 그는 키가 크다 이런 거 분명히 통사상 특징에서 했고요. 주어가 연달아 2개 나타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흔히 서술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토끼는 앞발이 짧다 가능하고요. 또는 그는 아들이 의사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코끼리는 코가 길다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주어가 연달아 2개 나타나. 이것은 영어와 다르다는 이야기죠. 역시 우리 국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3번 관형어는 항상 체연 앞에 온다. 그렇습니다. 100%라고 이야기하더라도 100%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관형사로부터 시작됐던 관형어 새 옷이어야 되고요. 헌 집이어야 되고요. 마치 우리는 이그저와 함께 한두 선의 모든 관형사도 물론이거니와 그냥 관형격 조사 의와 관련된 우리의 소원 이런 거 돼도 소원 우리의 이건 이상하고요. 또는 니은는 리을던으로 결합됐던 관형어 따라서 예쁜 집은데도 집 예쁜 이런 말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체언 앞에 맞습니다. 하지만 3번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부사어는 다르다고 했어요. 부사어는 주로 서술어 앞에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것이지 항상 용언 앞에 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관형사 부사 또는 관형어 부사어 이런 것들을 두 개 구별해서 또 외우셔야 합니다. 자, 이것이 비단 한국어의 특성, 국어의 특성이라고 하는 단편적인 것뿐만 아니라 품사나 문장 성분과 같은 문법적인 이해가 수반이 되어야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요. 다행히 우리는 다 해왔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자, 국어의 비분절 의문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이때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길이를 포함한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초분절 의문이라고 했어요. 음의 길이 장단. 사실 예로부터 말한다면 비분절 의문이라는 것은 고저, 높낮이, 억양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즉 분절되지 않는 자음 모음처럼 딱 쪼개질 수는 없지만 분명히 어떤 소리와 관련된 요소라고 설명했고요. 현대 국어에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음의 길이 장단 정도만 눈에 눈이 들어가고 말이 말을 하고 밤에 밤을 먹는 것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국어의 장단의 문제는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음과 자음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음의 문제잖아요. 따라서 지금 이야기했지만 눈에 눈이 들어갔다는 건 우모음에서 비롯된 거죠. 니은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단음의 문제라는 것은 주로 첫 음절에서 어떤 특정 어휘에 한해서 첫 음절에 한해서 장음이 나타나고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장음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우리 표준발음법 6항 7항에서 공부했습니다. 아울러서 장단음이 왜 이러느냐고 근본적으로 묻는 분들이 있다고 했어요. 자의성, 우연히 만들었다. 동음, 이, 의어를 구별하려다 보니 장단음의 구별들이 나타나게 된 게 대부분이었고요. 처음에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왜 그것이 긴 소리고 이것은 짧은 소리가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외우시면 돼요. 모든 장단음을 사실 알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장단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음에서 일어난다. 말이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를 들어 짧은 말이 있고 긴 말이 있다라고 하면 타는 말은 짧은 거라고 했어요. 말이 말을 하는 거니까 사람의 말이 긴데 이때 장음의 기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단모음이냐 아니면 장모음이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단자음이다, 장자음이다 이런 개념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장음이라는 것 자체가 장모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음에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국어의 비분절 의문에는 장단과 억양이 있는데 다만 현대국어 기준으로 말하면 장단 정도를 이야기하고요. 억양이라는 것은 현대에 와서는 사라진 거예요. 다만 15세기에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높낮이의 성조, 아까도 이야기했던 성조, 사성점이라고도 이야기했던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이라고 하는 높은 소리냐, 낮은 소리냐,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냐, 초급하게 끝나는 소리냐 이런 것들이 비분절 의문이라고 해야죠. 다만 경상방언에서는 일부 남아있다고 했어요. 제주방언, 함경방언에 남아있다라고 했어요. 바무나 이렇게 높낮이의 형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비분절 의문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자, 나머지 역시 모두 맞는 이야기니까요. 역시 분절 의문이 아니라는 것, 자음 모음으로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분절 의문이 의미를 변별한다고 계속 동음 이 의어 말과 말을 구별하는 것이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 거죠. 의미라는 게 뜻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지금 이것이 역시 6항 이야기네요. 6항이라면 표준 발음법 6항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 음절에 나타나지만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단음으로 발음된다. 그래서 눈이라고 제가 했습니다만 첫눈 이렇게 한다든지 말이라고 했지만 반말이라든지 밤이었는데 쌍동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첫 음절에서는 길고 둘째 음절이 오면서 짧아지는 사례가 돼요. 다만 역시 합성어 등에서 일부 합성어들 예를 들어 제3, 제4라든지 반신, 반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장음이 유지되기 때문에 역시 거기까지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부지런한 분들은 이론서 또는 강의 노트에서 표준발음법 6항을 확인하는 게 맞고요. 아니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외우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뿌듯하게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 이거 다 외웠어. 선생님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한 문제로서 공부가 역시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자, 25번입니다. 자, 이것도 학생들이 되게 많이 틀렸던 문제라서 난도를 상이라고 했는데요. 문제 의도 잘 봅시다. 자, 밑줄 친 색채어의 뜻이 원래의 뜻과 가장 멀어졌다. 항상 뭔가 가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국어에서는 비슷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세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동그라미 하나거나 확실한 X 하나를 찾으라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객관화하느냐, 가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보느냐의 문제인데요. 어쨌든 색채의 뜻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사전적 의미, 직접적 의미로 사용된 것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의 관계가 없는 가장이라는 개념에서는 정말 색깔 자체와 관련이 없는 것을 찾아보자는 건데요. 바로 정답 2번을 보면 누가 들어도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미 사전에 등재되어 있을 정도의 관용구예요.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 이렇게 우리가 쓰는 말이지 뭐 새파란 거짓말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뭐 빨간 거짓말 이런 말도 안 써요. 그냥 새빨간이라고 강조하면서 거짓말을 우리가 강조하는. 그래서 원래 이제 뜻에 의한다면 뭔가 터무니없는 거짓말 이런 거 있잖아요. 터무니없는이라는 뜻을 더해주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이야. 근데 왜 새빨간이라고 했다고요? 몰라요. 그냥 뭔가 색깔이 진하다 보니까 원색으로 진하고 막 자극을 하는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새빨간이라는 일종의 접두사 새를 붙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생어라고도 공부하는 거잖아요. 파생어 새빨간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하나의 관용구가 성립이 되었으므로 진짜 색깔과는 크게 관계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것 또한 보면 이제 관용절은 아니고요. 이 자체가 하나로 굳어진 말이니까 이렇게 뭐 새빨개 거짓말, 거짓말이 새빨갛고 이렇게 우리가 쓰지도 않다라는 거죠. 새빨간 거짓말, 딱 아예 이어절로만 굳어진 말입니다. 자, 근데 이때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이야기가 4번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밤을 하얗게 세우다. 사실 원래 밤의 속성이 어떤 거예요? 까맣잖아요. 밤의 속성은 까맣다, 즉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하얗게 세웠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뜬 눈으로 세웠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밝게 밤을 그냥 세운 거잖아요. 따라서 어두운 밤이었지만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뜨면서 다 보였잖아요. 이것을 하얗게 세웠다. 까만 밤을 하얗게 불태웠다. 뭐 이런 표현들 씁니다. 이것은 진짜 밝다라는 하얗다의 속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가장 멀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X라고 한다면 이것은 세모 정도는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결국은 밤이 하얗다는 건 아니고요. 까만 밤을 하얗게 세웠다. 그래서 밝게 그냥 우리가 뜬 눈으로 세웠다. 이런 의미로서 성립이 되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자, 1번 역시 원래 싹수라고 하는 것은 싹이니까 퍼렇다 또는 파랗다 뭐 이런 거잖아요. 싹은 파란 건데 싹이 노랗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말라 죽어갈 때 우리가 싹이 노랗게 돼서 이제 결국은 생명력을 잃게 되잖아요.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흔히 말하는 싸가지가 없다. 표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싸가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싹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싹이 노랗다라는 것은 결국은 걔는 더 자라지 못할 거야. 걔는 그러다가 성장이 멈출 거야. 걔는 결국은 뭔가 실패할 거야. 이런 의미에서의 싹수가 노랗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거죠. 마찬가지로 멍의 색깔이 원래 퍼런색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말 한마디에 멍이 드는 것은 직접적인 물리적인 타격을 강한 멍은 아니지만 비유적 의미에서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들었어. 진짜 멍이 들듯이 속으로 상처받았어. 이런 말이니까 색깔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련이 어디까지냐. 원래 색깔을 유지하면 돼요. 비유적으로 쓰이는 한이 있더라도 원래 색깔이 유지되는 거냐.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은 색깔 자체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거짓말,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이런 의미로서 완전히 뜻이 바뀐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관용구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는 그래서 아예 거리가 먼 것 그것을 2번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객관적인 문제, 우리는 항상 수렴이라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기출문제잖아요.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도 1520제를 풀다 보면 때로는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흔히 나와 코드가 맞지 않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짜 코드가 맞지 않는 문제는 일단 넘어가는 게 좋아요. 왠지 그것 때문에 말리고 한 문제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갑자기 막 가치관 자체도 막 혼란이 오고 그러면서 막 문제도 풀기 싫고 흥미도 없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코드가 안 맞는 문제는 일단 넘어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만약 저는 이상해요. 이렇게 말한다면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기출문제잖아요. 2009년도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렴하는 게 좋긴 좋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선생님 말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하네. 좀 기분은 나빠도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체크만 해두고 표시하고 넘어가는 건 좋지만 완전히 배제하거나 이 문제 이해가 안 돼요.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 그리고 표시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17번 여전히 우리 국어의 특성 계속 이어지는 문제고요. 자, 옳지 않은 것 바로 가봅시다. 자, 이제 바로 뒤에도 이어지지만 자음체계, 모음체계 반드시 활용되는 문제 유형이라고 봐야 되고요. 자음체계에서 비음과 유음은 조음, 위치에 따른 것이다 그랬는데요. 조음, 위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비음과 유음이라는 것은 조음, 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겠죠. 다시 한번 가로와 세로의 획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가로의 기준, 세로의 기준 여기에 두 가지 기준이 있었던 것 더 안 해도 알겠죠? 제가 A와 B라고만 그냥 표시만 살짝 할게요. 복습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시작은 입술 소리, 혀끝 소리, 거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그리고 목청 소리 했던 것이 소리 나는 위치, 바로 조음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조음 방법을 기준으로 파파, 찰찰, 파파, 찰찰이라는 것이 여기 연결이 됐었죠. 파파, 찰찰, 비음, 유음까지 이렇게 하나로 나누어서 안울림 소리와 또 울림 소리 이렇게 나누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비음과 유음이었습니다. 비음, 유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음, 방법과 관련된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 그래서 비음은 다시 세 개, 니은, 미음, 이응이라고 하는 것. 니은, 미음, 이응을 빨리 외웠던 것은 나라, 마음이라고 외워서 리을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였으니까 말이죠. 따라서 뒤에 의문의 변동에도 비음으로 변하는 비음화, 유음으로 변하는 유음화 이런 게 다 관련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를 제가 차근차근 풀어주다 보면 분명히 또 여러분이 기억이 진짜 아스라이 진짜 뭔가 사라졌던 기억들이 또 막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하고 그때 이렇게 외웠었는데 처음 외울 때 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좀 편해. 이런 마음이면 진짜 좋겠고요. 아니면 또 돌아가세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선생님 제가 확실하지 않은데 기출문제 풀어도 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괜찮다고 제가 말해요. 괜찮지만 기출문제를 풀면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을 통해서 이 책만 보지 마시고요. 자, 나머지는 모두 옳은 거군요. 역시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의미의 변변. 벌써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최소 두 번째, 최대 세 번째 장단음과 의미의 변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 안중근이 했던 이야기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저도 종종 인용했던 말이었어요. 일일 부독서 구중생 형극이라는 단어 때문에 가시밭을 뜻하는 형극 때문에도 설명한 바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어진 문장의 종류 중 A 하면 B 한다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하는 어떤 조건이잖아요. 반대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떨어지겠죠. 따라서 A 하면 B 하는 것은 100%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맞습니다. 대등은 and, but, or와 세 가지밖에 없다고 했고요. 나머지 A 하면 B 한다. A 하니까 B 한다. A 함으로 B 한다. A 해서 B 한다. 이런 게 모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가시에 어울리는 한자어 형극이라는 단어를 특히 형극의 가시밭길 그러면 안 되는 중복된 표현이라고도 했었고요. 또는 가시 형자와 가시극자, 가시나무 형자와 가시극자마다 똑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형극이라는 한자와 더불어서 형극의 길을 걸어왔거나 가시밭길을 걸어왔거나 이렇게 하나만 써야만 중복된 표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자까지 어법까지 설명하기도 했었고요. 자, 또 품사 중에 감탄사는 당연히 활용하지 않으며 활용하는 건 세 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그러면서 감탄사 중에서는 대답할 때 쓰이는 원래 감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답도 있어요. 느낌도 있어요. 부름도 있어요. 놀람도 있어요. 다만 이것이 실질적인 뜻이 없을 때 우리 언어의 기능으로서는 친교적 기능이라고 했었잖아요. 어머나 이런 거 했어요. 애구머니나 이런 거 했어요. 아이고 이런 거 했잖아요. 이런 게 감탄사.
아울러서 바로 대답할 때 예, 아니요, 감탄사 맞고요. 이것의 낮춤말이 응, 아니가 되잖아요. 응, 그래 이런 거. 응, 아니야 할 때 아니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감탄사가 되겠죠. 제가 응, 아니야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응,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품사가 다르네요. 이제 보니까 응이라고 할 때는 결과적으로 감탄사가 될 것이고요.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형용사의 활용이죠. 활용에 결국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감탄사일 때는 아니 이렇게 하죠. no, yes, no 이야기할 때 그게 감탄사가 된다는 거고요. 자, 이래서 역시 17번 문제 하나 안에서도 국어의 의문과 관련된 이야기도 보이고요. 자음 체계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어진 문장이나 또는 품사까지 다양한 문법적 요소들을 한 문제로 녹여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항상 문제를 풀다 보면 사소한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가야 되잖아요. 작은 것이 큰 것이다.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기본 이론에 충실한다는 게 뭔지 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 문제에 포기해. 그럼 한자도 포기해야죠. 한자 성어도 포기해야 되죠. 막 뭔가를 막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면 그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이론 중에서도 철저하게 정말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어렵다는 기본에 충실한 수업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차근차근 이 앞쪽에서 다 왔으니까요. 그래서 비음, 유음은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가 되더라 그랬습니다. 자, 28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한글에 대한 설명 알맞은 것이고요. 역시 지금 우리가 해도 되고요. 뒤에 또 훈민정음 파트에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의하면 훈민정음 28글자, 반갑죠. 우리가 숫자로부터 많이 시작을 했고요. 28글자의 기본 글자 중에서 17글자가 자음 글자였고요. 모음이 11자. 그러네요. 훈민정음 기준으로 했을 때 훈민정음은 28글자를 맹간온이 원래 이렇게 했었잖아요. 자, 그중에서 우리는 초성 17자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중성 11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초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음을 말하는 거고 중성이라는 게 모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역시 중성 중에서 11자를 또 나누기도 이야기했어요. 모음자 중에 4개가 이중모음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중성을 기본으로 해서 기본 글자가 천지인 3개였잖아요. 이미 아래아와 의와 이라는 거 가볍게 제가 적어도 되겠습니까? 자, 기본자에 더해서 이제 기본자끼리 합치는 것을 초출자 그리고 다시 초출자의 아래아를 합치는 것을 다시 제자를 써서 제출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초출자가 4개, 기본자를 합치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오와 우, 어의 형태가 나오게 되겠고요. 제출자도 마지막 4개, 이제 오와 우어의 작대기를 하나, 즉 그러니까 아래아를 붙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작대기라기보다는 요야, 유, 여가 되어야만 제출자가 되었죠. 자, 이때 우리가 기본 글자 초출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기준의 단모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단모음이 7개가 된 셈이고요. 자, 반대로 역시 제출자가 현대 기준으로 말하면 이중모음이잖아요. 입모양이 변하는 거, 이중모음이 4개가 되어서 총 11개의 중성자가 나오게 된 셈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1번으로 돌아가서 보면 모음자 11글자 중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4개가 이중모음이 되는 것 맞고요. 대신에 단모음이 7개라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과거 7급 시험, 국가직 7급에서도 단모음이 7개, 그래서 학생들이 당황하기도 했었거든. 다시 한번 현대국어로 오면 단모음이 몇 개라고요? 현대국어의 단모음은 10개. 이에 의어와 우오, 위, 왜 이렇게 해야 단모음이 10개가 되는 셈이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중모음은 반대로 말하면 11개. 그래야 이제 모음 기준으로 현대국어에는 11개가, 21개가 모음으로서 의문이 되니까요. 자, 이제 1번은 맞았고요. 나머지는 모두 틀렸습니다. 자, 특히 2번 같은 건 좀 잘 모를 수 있을 만한 일본의 문자가 나왔는데요. 한글은 소리 문자. 그럼요. 아라고 소리 내고 어라고 소리 내고 이렇게 소리 문자인 표음 문자 맞습니다. 자, 근데 일본의 문자는 보통 우리가 2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히라가나라고 하는 거, 가타가나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2가지의 문자가 있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일본어도 우리와 비슷한 소리 문자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일본의 가나와 다른 음소 문자라고 말하는 것은 일본어 자체도 하나가 각각의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라서 우리나 일본어가 유사성이 많다고 했잖아요. 표음 문자라는 것도 유사하고 우리말의 어순과도 일치하고요. 그렇게 보면 일본의 가나와 다른 음소 문자로서 개별 글자가 하나의 음소에 모두 1대1로 대응한다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1대1로 대응하지 않고요. 일본의 가나는 1대1로 대응을 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글은 자음 하나만으로는 음절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음 하나만으로는 음절을 이룰 수 없고 모음 하나만으로는 음절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구별했었죠. 즉 우리는 크크크만 가지고는 음절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음절이 아니에요. 그냥 축약어로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모음은 아, 오 이런 하나만으로 음절을 이룰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음절을 이루는 4가지 방식 중에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 한다. 즉 1 모음 하나, 2 자음 모음, 3 모음 자음, 4 자음 모음 자음 이 4가지 방식 중에서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은 소리 글자 맞아요. 그러나 개별 글자가 하나의 음소에 모두 1대1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더라. 소리 하나만 가지고 음절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 국어는 음절을 이루는 음절 문자라는 말도 있고 음소 문자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살짝 불완전한 음소 문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결여돼 있어요. 일부는 결여돼 있으니까. 자, 3번도 우리 한 적이 있었죠. 자모의 명칭도 다르고요. 사전의 순서는 일부 차이가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쌍기역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북한에서는 쌍기역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된 기역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와는 명칭이 일부 다르고요. 또 동시에 사전 배열도 우리는 히읗 다음에 쌍기역이 오는 게 아닌데 기역 다음에 쌍기역이 오는데 북한에서는 사전 배열에 히읗 뒤에 쌍기역이 오는 된 소리를 다 뒤로 뺐대요. 이런 것처럼 우리와는 명칭도 다르고요. 자모의 순서도 일부 다르다 하고 우리 이론서에 제가 넣어 놓았습니다. 자, 4번도 거의 맞았죠. 소리의 세계를 확인할 수 있고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고 이게 다 맞아요. 하지만 순서를 보면 소리의 세기 기준으로 기역의 키읔의 쌍기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역보다는 쌍기역, 쌍기역보다는 키읔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었죠. 즉 예사소리보다는 된 소리가 크고 된 소리보다는 거센 소리가 커서 거센 소리가 더 센 소리다. 거센 소리가 가장 센 소리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감을 그냥 힌트 삼아서 거센 소리가 제일 세 이러면 한 방이죠. 크가 되고 트가 되고 푸가 되고 츠가 된다. 이렇게 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순서 요 하나만 바뀐 거잖아요. 2번째, 3번째 순서만 바꿔놓아도 역시 맞냐 틀리냐가 딱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국어는 3중체계. 하지만 자음이 3중체계는 3중체계인데 뭐가? 파여름 계열이 3중체계. 왜? 마찰음은 2중체계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시옷, 쌍시옷까지. 만약 오답으로는 시옷보다 쌍시옷에 쌍시옷보다는 쌍지읒이 이러면 이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마찰음 계열이고 얘는 파찰음 계열의 3중체계는 지읒, 쌍지읒, 치읒 이야기잖아요. 이 자리에 치읒이 와도 안 될 것이고요. 그래서 마찰음은 2중체계 뒤에도 나옵니다. 다만 마찰음 계열이라고 할 때는 시옷, 쌍시옷도 있었고 히읗이라는 마찰음도 있었지만 그것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개념으로는 보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자, 28번까지 길게 설명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는 첫 번째 바로 언어와 국어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군요. 자, 이제 두 번째 말소리 의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말소리 의문론 하면 생각나는 것은 크게는 2가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앞쪽에서 살짝 언급하고 왔네요. 그중에 첫 번째는 말소리와 관련된 개수, 거듭 의문 40개로부터 시작해 자음 19개, 모음 21개.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야기도 또는 더불어서 모음도 양성모음, 음성모음이나 단모음, 이중모음이나 이런 이제 모음의 종류들도 이야기할 만하며 그중에는 그래도 첫 번째 자음체계 이야기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살짝 언급했어요. 따라 자음체계 기준으로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서 나누었던 자음 19개. 또 모음 기준으로 하더라도 역시 단모음 10개를 기준으로 이에, 의어와 우오, 위외를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또 의문의 변동이죠. 요즘 시험에 거의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되는 영역이고요. 의문의 변동이라 하면 크게는 4가지. 그래서 교체, 축약, 탈락, 첨가. 교체, 축약, 탈락, 첨가. 거기에 도치라고 하는 배꼽 같은 얘가 하나 있긴 하지만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일반적으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중에 이제 교체에서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된소리, 되기와 같은 의문의 교체. 참고로 교체는 의문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냥 음운 자체의 모양만 변한 거기 때문에 개수가 줄어들었다, 뭐 많아졌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게 수능에서는 음운의 개수가 변했냐, 줄어들었냐, 많았냐, 뭐 같아졌냐 이런 이야기를 문제로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역시 음운의 축약이 있었고요. 뭐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축약은 줄어드는 거. 그중에 자음 축약이라고 하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 키읔, 티읕, 피읍, 치읓으로 줄어드는 자음 축약과 모음이 단모음 두 개가 만나서 이중모음으로 줄어드는 것. 역시 모음의 축약도. 탈락도 역시 최근에 중요한 자음군 단순화. 이게 2015년 교과서가 개정이 된 이후에 그 이전과 달리 예전에는 자음군 단순화를 막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탈락. 이미 용어 자체가 자음이 무리를 이루고 있었는데 단순하게 변하다 보니까 겹받침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음운이 두 개예요. 리을 기역, 리을 비읍, 리을 피읍 이런 것처럼 자음이 두 개인데 발음상으로 하나가 떨어져 나가게 됐죠. 이것을 탈락이라고 보면서 음운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자음군 단순화의 탈락이. 물론 모음 같은 경우에서도 역시 같은 동일한 모음이 없어지는 모음 탈락. 집에 가, 그래야 되는데 줄여서 가 이렇게 하니까 말이죠. 물론 자음에서도 표기와 발음에서 모두 연결되는 탈락들이 또 존재하면서 우리는 표기상에서 아까 자음군 단순화도 했지만 리을 탈락 같은 거 아들님인데 아드님, 딸님인데 따님, 말과 소가 마소 이렇게 되는 것들이 리을 탈락도 음운의 탈락이요. 동시에 발음상에서 좋은, 좋아, 나아서 아이를 낳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히읗이 떨어져 나가죠. 이런 것도 음운이 하나 탈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첨가 이야기도 일반적으로는 니은 첨가, 온니 니은 첨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니은이 발음상에서 물론 표기상에서도 뭐 윗니 아랫니 할 때 치아나 머리에 있는 벌레를 나타내는 이를 나타내는 가랑니 하는 이런 이의 벌레에도 니은이 표기에 첨가되지만 시험에서는 주로 발음의 첨가. 따라서 능망염이라든지 항려울이라든지 망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니은이 첨가되는 것들 과정에 있고요. 결과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은 첨가는 모음에서 자음에서 엄청 중요하고요. 또 물론 모음에서도 반모음 첨가라고 하듯이 야나 또는 와 같은 이런 것들이 발음상으로 들어갈 때 기언대 기여, 피언대 피여, 아니온대 아니요 이렇게 발음상에서 들어가는 것도 반모음 첨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음운의 변동 이야기 우리 문제 속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이야기했지만 내용 정리를 하기는 하되 길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니까 내용 정리를 짧게 그냥 확인만 하고 갑시다. 음성과 음운과 음절, 그중에 음운만 소리의 최소 단위 특별히 강조하고요. 역시 앞에서부터 분절음운, 초분절음운, 다른 말로 비분절 음운이라고 해서 현대국어에 남아있는 장단, 길이 같은 경우 의미를 구별한다 이런 게 분명히 있었네요. 자, 그래서 자음책의 이야기, 기준에 따라 좋은 방법, 좋은 위치 두 가지 A와 B로 표시하라고 했고 심지어는 이 그림 가지고도 설명하기도 했어요. 좋은 위치에 따라 5개, 좋은 위치에 따라 그래서 소리나는 위치에 다시 한번 번호 1번 보이죠? 입술 소리, 혀끝 소리, 거센 입천장, 줄여서 센 입천장 똑같습니다. 여린 입천장, 목청 소리라고 외우기도 했고요. 또 아울러서 이것을 한자어를 포함하여서 입술 소리의 입술순, 양순음, 혀끝 소리 직역하면 설단음 또는 혀끝이 여기 치아를 건드리고 나오기 때문에 치조음이라고도 하고요. 경국의 음, 연국의 음 역시 딱딱하다, 여리다 이미 뜻 안에 있겠죠. 목청 소리, 목이 아프면 후두염, 후두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비인 후과 할 때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시 목구멍 소리, 목청 소리, 후두음 줄여서 후음이라고까지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 설명했던 거니까요.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그리고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파파, 찰찰, 파파, 찰찰이라고 여러분 입에 붙어 있다면 진짜 잘하신 거예요. 제가 기준으로 삼는 어떤 예들이 있다니까요. 숫분, 따름지, 줄터, 걷게 이런 의존 명사를 비롯해서 가시어깨, 사옵더라와 같은 선어말 어미를 비롯하여서 쇼게라, 해요해 같은 상대 높임의 어미를 통해서나 바로 지금처럼 파파, 찰찰 같은 거 이런 게 우리가 많이 했던 이야기죠. 나라 마음도 있어요.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았다도 있어요. 동방신기도 있어요.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아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래서 파, 여름과 파, 찰음의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 파파, 찰찰을 묶었고요. 비음과 유음까지 울림소리 계열로 따로 모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음의 울림소리는 4개밖에 없지만 모음은 모두 울림소리이기 때문에 음운 기준으로 40개 기준으로 울림소리가 몇 개냐 그러면 자음 4개 플러스 모음 21개 그래서 총 25개가 되겠죠.
한 번 더 빠른 복습. 입술 소리의 비읍 계열이 삼중체계로 비읍 안에 미음이 있고요. 혀끝 소리의 티읕 계열이 삼중체계로 디귿을 포함하여 디귿 안에 니은이 니은을 합치면 리을이 그리고 시옷상시옷은 따로 꼭 외우라고 했죠. 그래야만 스라고 하는 게 혀끝을 건드리고 온다라는 느낌으로 소리를 꼭 내셔야 되고요. 거센 입천장의 유일한 지읒 계열의 삼중체계 여린 입천장 소리에서는 이응 계열만 하나 연결될 뿐이기 때문에 이건 암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기억이라고 하는 소리가 그라는 소리를 내도 보더라도 여린 입천장을 건드리고 나오는 입 모양을 떠올리면 좋다고 했어요. 그렇겠죠. 목청 소리 역시 히읗만 외워서 후두음으로 히읗으로 후두음까지 연결하면 됩니다. 자, 물론 나머지는 파열음 계열의 삼중체계의 위치 확인하시고요. 유일한 파찰음 역시 지읒 계열의 삼중체계의 파찰음의 치읒과 거센 입천장의 치읒을 치읒 연결하면 좋고요. 마찰음은 이중체계인데 합은 3개라고 했어요. 시옷상시옷의 히읗까지. 그리고 울림소리의 비음 3개, 유음 1개. 그러면 우리는 자음의 개념은 이제 다 체계를 정리한 셈이고요. 물론 자음이라는 것은 어딘가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 장애음이라는 형태로 닿아서 나온다고 해서 닷소리라고. 반대로 뒤에 나오지만 모음은 혼자 나오기 때문에 홀소리,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온다는 점에서 비장애음이다. 이렇게도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자까지 기억하라고 했고요. 자, 역시 울림소리 이야기 다 했습니다. 역시 나라 마음을 기준으로 역시 외우시고요. 심지어는 명칭상 예사소리를 평음이라고, 거센소리를 격음이라고, 된소리를 경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센소리 되기 현상을 격음화라고도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것을 유기음이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거센소리를 사전적으로 말하면 학자들이 다 만든 거기 때문에 격음화가 뭐냐, 거센소리 되기가 뭐냐, 아니면은 유기음화, 격음화가 뭐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 3개는 기억하고. 참고로 된소리 되기 현상을 뒤에서는 또 경음화 이렇게 화자를 붙이게 되죠. 그렇게 변화했다고 말이죠. 자, 올라서 모음 중에서는 단모음 10개만 외우라고 그랬어요. 입 모양이 변하지 않으면 단모음, 변하면 이중모음인데 단모음 10개 기준으로 3가지 기준 혀, 입술이 있었고요. 혀의 높낮이의 고중저, 혀의 앞뒤의 전설후설, 입술 모양의 평순원순, 평순원순. 그래서 합쳐서 이에, 의와 우, 위외라고 정말 저에게 많이 어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오늘 또 배웠어요. 이에, 의와 우, 위외.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자꾸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위외 강조했고요. 어이에와 아이에의 차이, 중모음, 저모음의 차이. 위외는 단모음이어서 원래는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입 모양이 좀 벌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약속된 10개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아까 우리 문제 속에 15세기의 단모음은 몇 개였다고요? 7개. 15세기에 만들어진 모음 11개 중에서는 순미적음 28글자 중에서는 이중모음이 4개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중모음에 해당하는 뭐 요야, 유혀, 기타 등등 이런 이중모음과 단모음을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바로 가봅시다. 자, 현대 한국어의 양순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양순음이라고 주었을 때는 여러분에게는 입술소리라고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거고요. 2가지 기준에 따라서 생각해 놔야 되겠네요.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 입술소리가 있었고요.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서 물론 이제 우리가 양순음 자리에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파, 여름 계열에 분명히 존재했던 붓붓프가 있었고요. 쭉 내려와 비읍 안에 미음이 있다 이거 있잖아요. 이 안에 너희 있다 뭐 이런 거 하듯이 다시 비읍 안에 미음이 있다. 그래서 미음에 비음까지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포함하여서 붓붓프에 해당하는 입술소리 비읍에 입술의 비읍을 떠올리기로 우리가 했었죠. 그리고 비읍 안에 미음이 있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술소리라는 자체가 바로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닿는 것이 바로 입술소리. 닿았다 뗐다 하는 게 브, 뿌, 프, 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가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양순음은 파열음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마찰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마찰음은 시옷상시옷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시옷상시옷은 혀끝 소리 계열. 물론 히읗의 후두음도 있긴 하지만 시옷상시옷과 구별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양순음은 파열음과 뭐가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비음 중에서도 미음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열음 이야기를 해야죠. 마찰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미음은 비음이자 비음이면서 양순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의 X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의도 이해하셨죠? 7급 문제라고 해서 겁먹을 것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 직렬이 아니라고 해서 역시 외면할 필요가 없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음 체계를 외우면 맞는 거고요. 자음 체계를 못 외우면 이렇게 저렇게 변형해도 틀리게 되더라는 거죠. 자, 30번입니다. 역시 단모음으로만 이루어진 걸 이야기했으니까 예, 의와 우, 위, 외만 사용된 걸 찾으면 되겠네요. 정답 1번에 나와 있는 공책에서의 오가 이 에 역시 아이의 에라고 하는 것은 중모음이고 어이에는 저모음이 되는 거니까 이 에를 기준으로 아이에는 저모음이라고 혀의 높낮이에 따라 이야기했었죠. 자, 나머지도 길 중에서도 애음길의 어이의 에도 우도 이도 모두 단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보니까 일부가 틀렸다는 거네요. 예는 이중모음이 될 것이고요. 팔괴 역시 괴라고 하는 것도 이중모음이 될 것이며 자료의 료도 마찬가지로 이중모음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틀린 것들이 하나 이상씩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역시 위, 외 같은 경우는 잊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했네요.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고요. 하나씩 이중모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전 배열 순서도 항상 같이 생각해 주시고요. 자, 32번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어이에와 아이에 또는 아이에와 어이에를 그냥 이에 이렇게 딱 세 개만 먼저 써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 어이에는 중모음이라고 했고요. 아이에는 저모음이라고 하면 끝나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혀의 높낮이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어이에 내가 해, 내가 할까 이런 거 하라고 했었잖아요. 어이에 개라고 하는 거와 아이의 개라는 걸 발음을 밑으로 내려올수록 입을 더 크게 벌리는 느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할게, 내가 이렇게 할 때 입을 벌려주시고 개, 우리 집에 개를 키우고 있어요. 개 이렇게 하면서 역시 아이의 애를 더 발음을 의도적으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4번이라면은 혀의 앞뒤에 의한다면 전설, 후설로 나누는 기준이 있었겠죠. 자, 33번입니다. 이것도 조건에 맞게 살짝 응용한 소방직 문제였었는데요. 자, 일단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맞닿아서 나는 소리, 입술 소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 입술 소리가 하나 있대요. 하나. 물론 양순음이라고 이제 한자까지 하시면 앞으로는 더욱더 좋습니다. 자, 이제 비음이 또 포함되어 있다 그랬으니까요. 비음에 해당하는 니은, 미음, 이응이 하나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또 혀의 위치가 가장 높았다가 낮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에가 되는 거니까 혀가 가장 높았는데 내려오는 중이나 저로 내려가게 되는 게 단어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조건을 세 가지 모두 부합해서 보았더니 정답 1번이 있었고요. 자, 이제 입술 소리이면서 역시 미음, 니은에 해당하는 비음들이 여기에 모두 들어있는 셈이고요. 물론 이응까지도 포함하면 니은, 미음, 이응이 다 있네요. 그리고 동시에 이 모음에서 그리고 아이의 에까지 저모음으로 내려오게 되었네요. 고모음에서 저모음으로 해당이 됩니다. 자, 나머지 이제 안 해도 되니까요. 해당 없는 것들을 지워나가면 됩니다. 역시 이런 조건을 마치 부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딱 하나 자음체계, 모음체계 끝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은요, 제가 항상 이론 강의들을 우리가 90강씩이나 강의를 하고 지나오고 보면 와, 그 시간은 분명 길었지만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다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 없었어요. 모두 필요한 시간이었고요. 자음체계, 모음체계 그 1시간이지만 그 1시간 안에 문제들이 진짜 많이 보입니다. 자, 34번입니다. 역시 디귿, 쌍디귿, 티읕인데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다시 첫 번째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혀끝 소리, 설, 단음, 치조음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동시에 막았다 터지는 소리, 듣듯 트가 되는 거니까 파, 여름이 되겠죠. 물론 구체적으로는 자음이기 때문에 장애음이라는 말도 또는 자음이기 때문에 어딘가 닿아서 나오는 닷소리라는 말도 이렇게 계속 시험에 활용이 됩니다. 자, 모두 맞는 것은 두 가지를 주었으니까 방금처럼 장애를 받아 나오는 소리를 장애음이라고 하고 장애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음을 이야기합니다. 올 자음은 장애음 이렇게도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제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나오는 소리 이것을 결국은 파, 여름이라고 이야기했고 마찰음은 스치는 소리고
파차름은 뭐라고 했어요? 막았다 터지면서 동시에 스치는 소리. 즉 파열음 하프, 마차름 하프, 이것이 파차름이라고 이야기했던 지읒상지읒 치읓이 있었으니까요. 코를 통과하면서 나오는 소리는 코빗자 달고 있죠. 비음이 되는 니은, 미음, 이응을 말하는 거니까 관련이 없고요. 딱딱한 입천장에 닿아서 나오는 것을 거센 입천장 소리, 다시 한번 경구개음이라고 하는 지읒상지읒 치읓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는 마찰이 나는 소리,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숫자는 3개, 그러나 시옷상시옷의 이중체계와 히읗 따로 이렇게 해서 3개라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맞는 것은 2번이 되겠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의문을 공부하면서 이제 자신감을 가질 만한 계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경험들을 저도 해요. 학생들 중에서 뭐 1년 됐다, 2년 됐다, 3년 됐다, 솔직히 이런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런 분들이 처음에 저한테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2년 이상 됐다라는 것은.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어디 다른 쌤한테 배웠는데 저는 그냥 안 외우고 넘어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냥이요, 외우기 싫어서요, 이런 거. 별로 강조 안 해서 알아서 외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그런 거. 선생님들이 알아서 외우세요, 별표 치세요 하고 넘어가면 학생들은 알아서 외우지 않아요. 그래서 알아서 외우지 말고 같이 외우는 게 좋죠. 그 시간을 같이 투자해 주면서. 그래서 저야 항상 뭐 강의야 오래 했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항상 처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열정을 다해서 따라하게 하고 반복하게 하고 지우게 하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따라서 하신다면 이런 거는 진짜 편하게 다 암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35번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계속 뭐 진도는 이어가는 거니까요. 자, 옳지 않은 것이었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얼뜻 보면 비슷해 보였어요. 즉 평음과 경음과 유기음이라고 하는 삼중체계를 보인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체로 파열음이 삼중체계라고 했지, 다시 한번 마찰음은 이중체계, 마찰음은 이중체계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시옷상시옷 때문에 그런 셈이죠. 하지만 명칭에서 살짝 헷갈렸던 것이 경음이라는 것이 된소리라고 계속했고요. 유기음이라는 것이 거센소리, 다른 말로 다시 한번 격음이라는 말로 쓴다고 했어요. 격음. 그래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삼중체계는 대체로 파열음 계열이 삼중체계, 파찰음을 포함하니까. 자, 나머지 단모음 맞습니다. 이에 에 그리고 위, 외까지 단모음 분명 신모음 체계 맞고요. 자, 동시에 지읒상지읒 치읒을 발음할 때 파열음의 특성도 확인되니까 파찰음인데 결국 막았다 터지는 파열음도 있더라. 지읒상지읒 치읒 말이죠. 자, 이하나 워 같은 경우에서의 발음상 반모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각각이니까 이야라고 할 때 이 J처럼 보이는 또는 Y처럼 보이는 것이 이야의 첫 번째 반모음. 반모음은 발음상 반모음이지 표기상의 반모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인 이름에 단모음, 이중모음만 이야기하지 단모음, 이중모음, 반모음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반모음은 발음상에서. 특히 모음에서의 발음이 첨가될 때만 쓰는 용어이므로 크게는 몰라도 돼요. 자, 또는 와 이런 거 있죠. 와, 워, 왜 이렇게 할 때 W처럼 되어 있는 것을 이중모음의 반모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게 반모음은 두 가지, 야 계열이 있고 또는 워 계열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까지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잠시 후에 38번부터는 잠시 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